사장님, 된장찌개에 밥 한 끼 먹고 이래요. 61의 청소부 아줌마가 탕비실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꺼냈을 때 박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된장찌개의 뚜껑이 들려 있었고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은 탕비실 낡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으며 그 냄새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세상에서 단 한 곳에서만 맡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죽었다고 믿어온 사람의 손맛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재원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이 된장찌개 한 그릇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해 가을 서울 마포구에 자리한 중소물류 IT 기업 넥스트무브의 신사업 이전이 마무리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 새로 채용된 청소부 한 명이 첫 출근을 했는데 이름은 이순례, 나이는 61였습니다. 낡은 연두색 점퍼에 검정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 밑창은 한쪽이 살짝 닳아 있었으며 허리는 걸을 때마다 오른쪽으로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인사팀장 오연주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나서 안내 자료를 테이블 위에 툭 밀어놓았습니다.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아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손으로 조용히 집어들었고 오연주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청소구역은 5층 전체였습니다. 탕비실, 복도, 회의실, 화장실, 그리고 복도 맨 끝에 자리한 대표이사 집무실 앞까지가 이순례의 구역이었습니다. 이순례는 첫날부터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 반 건물 경비원도 아직 졸린 눈을 비비고 있을 시간에 그녀는 이미 5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고 청소 도구함을 여러 대걸레를 꺼내 복도 한쪽 끝부터 천천히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 길게 깔려 있었으며 이순례의 대걸레 소리만 그 정적 안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유독 대표이사 집무실 앞에서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천천히 밀었습니다. 손잡이를 한번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걸었는데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친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재원이 출근한 것은 8시 50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복도를 걸어올 때 이순례는 마침 반대편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을 보이고 있었고 재원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보았지만 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닦인 복도, 바닥, 흠집 하나 없이 투명해진 창문, 그런 것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 리 없었습니다. 이순례는 재원이 지나가는 소리를 등으로 들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러 집무실 문을 열고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창문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유리에 흐릿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걷었습니다.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문은 더 투명해졌습니다. 오전 중반쯤 되자 사무실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이순례는 그 사이를 조용히 오갔습니다. 누군가 복도에서 커피를 흘리면 다가가서 닦았고 회의실 문이 열릴 때마다 안을 살짝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거기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고 이순례는 그것에 익숙한 사람처럼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인사팀장 오연주는 복도에서 이순례와 마주칠 때마다 눈을 다른 곳에 두었는데 한 번은 들고 있던 서류 묶음을 바닥에 흘리고는 줍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순례가 허리를 굽혀 서류를 한 장씩 모았습니다. 오연주는 이미 복도 끝에 가 있었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술래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 복도 한쪽에 세워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335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고 이술래는 탕비실 한편 의자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현미밥과 나물 2가지, 김치 조금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이후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꼭꼭 씹어야 했고 그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밥을 씹는 동안 그녀의 눈은 탕비실 창밖에 가 있었습니다. 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거리, 점심을 사들고 빠르게 걷는 직장인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술래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고 다시 밥을 씹었습니다. 1시가 되면 다시 대걸레를 들었고 2시가 되면 화장실을 닦았으며 3시가 되면 복도 창문을 훔쳤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신입개발자 김도훈이 탕비실에서 이술래와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도훈은 믹스커피를 타려다가 이술래가 혼자 구석에서 약 봉지를 뜯는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흰 알약 2개를 손바닥에 털어내고 물 없이 그냥 삼키는 것이었는데 이술래는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머뭇거리다가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내밀었고 이술래는 그제야 그를 발견하고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내 소리 없이 웃으며 생수를 받았는데 도훈은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경상도 어딘가에서 혼자 살고 있을 자기 어머니의 웃음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를 들고 탕비실을 나갔지만 나가는 길에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술래는 이미 약을 삼키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술래가 건물을 나선 것은 7시가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5층 복도 창문을 다시 한번 닦았고 탕비실 싱크대를 한번 더 헹궜으며 대표이사 집무실 앞복도 가닥을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훔쳤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이술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재원은 아직 집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불빛이 유리 너머로 새어나왔고 가끔 전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술래는 복도에 서서 잠깐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청소 도구함을 닫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내내 그녀는 한 손을 배 위에 살며시 얹고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이 욱신거릴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거기로 가는 습관이었습니다. 요즘은 그 횟수가 조금 더 잦아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바람이 제법 불었습니다. 이술래는 줄 맨 끝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라 화면이 작고 사진은 흐릿했지만 어린 남자아이가 밥그릇을 2손으로 들고 웃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이술래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버스가 오는 소리에 핸드폰을 접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자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2손을 모은 채 그냥 앞을 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는 아들 얼굴을 봤다는 것.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이술래는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재원이 출근하면 등을 돌리고 창문을 닦았고 재원이 지나가면 그 구두 소리를 조용히 들었으며 재원이 집무실 문을 닫으면 그제야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흘린 것을 닦았고 누가 고맙다고 해도 고개만 끄덕였으며
누가 무시해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 중 딱 한 번 점심시간 직전 탕비실을 지나면서 재원이 오늘도 굶겠구나 싶은 날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소리, 전화가 끊이지 않는 소리, 그런 것들이 복도로 새어나오는 날이면 이순례는 탕비실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재원이 집무실에서 나오다가 이순례와 복도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피할 틈이 없는 거리였습니다. 재원은 잠깐 시선을 맞췄다가 앞을 보고 지나쳤습니다. 이순례는 옆으로 비켜서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재원의 구두 소리가 복도를 지나 멀어졌습니다. 이순례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깨가 넓어졌고 걸음이 빨랐으며 고개를 항상 조금 앞으로 숙이고 다니는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마다 고개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이순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버릇이 생긴 것이 몇 살 때였는지도, 왜 그 버릇이 생겼는지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순례는 그날도 새벽 6시 반에 5층에 올라왔고 대걸레를 꺼내 복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탕비실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전날 저녁 재원이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나눈 통화 소리가 머릿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밥을 제때 먹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순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30년 전에도 그 목소리는 늘 그런 식으로 달라졌습니다. 배가 고프면 말이 짧아지고 지치면 숨이 얕아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변화였지만 이순례는 알았습니다. 엄마라서 알았습니다. 그녀는 탕비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퇴근길에 사온 두부 반 모와 애호박 한 토막, 그리고 작은 비닐에 담긴 된장이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 시장을 돌다가 별 생각 없이 산 것들이었는데 사면서도 스스로에게 그냥 먹으려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료들이 어디로 갈지 처음 장바구니에 넣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례는 간이 냄비를 꺼내 물을 올리고 두부를 깍둑썰기로 썼습니다. 손이 오래된 칼에 익숙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애호박을 넣고 불을 낮게 줄였습니다. 탕비실의 된장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그 냄새만 조용히 번졌습니다. 찌개가 끓는 동안 이순례는 공깃밥 하나를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뚜껑이 있는 작은 용기에 찌개를 담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냅킨 한 장을 접어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탕비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집무실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몸을 일으켜 한번 바라봤습니다. 밥 한 끼였습니다. 말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밥 한 끼였습니다. 이순례는 돌아서서 탕비실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8시 50분 재원이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다가 집무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용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뚜껑을 열었고 된장찌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재원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용기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갔고 책상 한편에 내려놓은 뒤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떴습니다.
씹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시 숟갈을 들었고 천천히 다 먹었습니다. 탕비실 창문 너머로 복도가 비스듬히 보였습니다. 이술래는 창문을 닦는 척하면서 집무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재원이 용기를 들고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한참 뒤 빈 용기가 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술래는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문을 한 번 더 훔쳤습니다. 눈이 조금 따뜻해졌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된장찌개는 집무실 문 앞에 놓였습니다. 재료는 매일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시래기를 넣었고 어떤 날은 감자를 깍둑 썰어 넣었으며 어떤 날은 그냥 두부만 넣고 맑게 끓였습니다. 재원이 전날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던 날에는 국물을 더 넉넉히 담았고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던 날 다음에는 밥을 조금 더 눌러 담았습니다. 이술래는 그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손에 밴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날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대표님이 요즘 점심을 꼬박꼬박 드신다는 것, 집무실 문 앞에 매일 아침 밥이 생긴다는 것, 누가 갖다 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총무팀에서 챙기는 거 아니냐고 했고 또 몇몇은 근처 도시락 업체가 새로 생긴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인사팀장 오연주만이 어느 날 아침 탕비실에서 된장 냄새를 맡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아줌마가 자기 밥을 끓이는 거려니 했습니다. 재원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갖다 두는지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으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출근해서 집무실 문 앞에 용기가 없으면 잠깐 멈추는 날이 생겼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아직 안 나온 거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내내 회의를 하다가 점심 즈음 문을 열었을 때 용기가 놓여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한 끼 밥으로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원은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일부러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 재원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탕비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된장 냄새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재원은 잠깐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연두색 점퍼를 입은 청소부 아줌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냄비 앞에 서서 국자로 천천히 찌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 모습을 두세 초쯤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탕비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집무실 문 앞에는 여느 때보다 조금 더 진한 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원은 용기를 열고 한 숟갈 뜨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간만에 점심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밥이 다 식을 때까지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시간 이술래는 반대편 복도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유리에 비친 집무실 불빛을 곁눈으로 보면서 대걸레를 밀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같은 층에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놓인 지 3주째 되던 주의 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회의실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으며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술래는 그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움직임이 달라지면 공간 전체가 조여드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오래 청소를 해온 사람은 그런 것을 압니다. 어떤 날의 복도가 어제의 복도와 같은 복도가 아니라는 것을 대걸레를 미는 손이 먼저 알아챕니다. 이술래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의 핵심 거래처 두 곳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넥스트무브 전체 매출의 30%에 달하는 거래처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사가 더 낮은 단가를 제시했다는 말도 있었고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재원은 월요일부터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에 들어와서 자정이 넘도록 불을 켜두었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5층은 재원의 집무실 불빛 하나만 남았고 그 불빛이 꺼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술래는 수요일 저녁 퇴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도구함을 닫은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탕비실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옆구리 쪽이 욱신거렸고 오후부터 미열이 올랐습니다. 진통제를 2알 먹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이술래는 2층에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힘든 밤을 보내는 동안 같은 건물 안에 있고 싶었습니다. 자정이 지나 1시가 가까워지던 무렵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술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두부가 있었고 된장이 있었고 파가 조금 있었습니다. 퇴근 전에 미리 사다 넣어둔 것들이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탕비실은 좁고 조용했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파를 송송 썰었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면 손이 먼저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냄새가 번졌고 이술래는 불을 낮게 줄인 뒤 국자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냄새가 이 새벽에 아무도 없는 5층 복도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공깃밥을 데우고 찌개를 용기에 담고 수저를 챙겼습니다. 이술래는 그것을 들고 탕비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집무실 문 아래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술래는 그 문 앞에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판 소리도 전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이술래는 잠깐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탕비실로 걸어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집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원이 뭔가를 찾으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숨을 쉬러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서서 잠깐 멍하니 있다가 발밑에 놓인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뚜껑을 열었습니다. 새벽 1시의 복도에 된장찌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재원은 한동안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용기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복도 바닥에 앉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뒤에도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빈 용기를 손에 들고 복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탕비실 안에서 이술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잠시의 침묵, 그리고 용기 뚜껑이 열리는 소리. 이술래는 탕비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힘든 밤의 한복판에서 자기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술래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나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입개발자 김도훈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탕비실 쪽에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이술래가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술래의 어깨가 평소보다 낮게 처져 있었고 냄비를 젓는 손이 느렸습니다. 도훈이 탕비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이술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에 혈색이 없었습니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많이 불편하세요? 이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훈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래된 것과 괜찮은 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이술래가 찌개를 다 끓이고 용기에 담는 동안 탕비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컵을 씻는 척하면서 옆에 있었습니다. 이술래가 용기를 들고 탕비실을 나서려 할 때 도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이술래는 잠깐 멈췄습니다. 괜찮다고 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이 용기를 받아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집무실 문 앞에 내려놓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술래는 복도 중간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도훈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술래 곁으로 돌아와서 나란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했고 집무실 불빛은 그날도 일찍부터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훈은 자기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면서도 아침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아줌마가 새벽부터 찌개를 끓인다는 것, 그것을 매일 대표님 집무실 앞에 갖다 둔다는 것, 몸이 좋지 않으면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도훈은 알았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그런 새벽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된장찌개보다 훨씬 오래된 것일 거라고 도훈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거래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였습니다. 새로운 거래처 2곳과 예비 계약이 체결됐고 기존 거래처 중 한 곳은 조건을 조정해 계약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당장의 위기는 넘긴 셈이었습니다. 재원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사무실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술래는 그날도 늦게까지 복도를 닦았습니다. 재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소리를 들은 뒤에야 도구함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된장찌개는 그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위기가 지나도 분위기가 풀려도 이순례의 새벽 루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6시 반 출근, 복도 청소, 탕비실에서 찌개 끓이기, 집무실 문 앞에 내려놓기. 그 순서가 이순례의 하루를 이루는 뼈대가 됐습니다. 재원도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문 앞에 용기가 있었고 점심 즈음 뚜껑을 열었으며 저녁에 빈 용기를 문 밖에 내놓으면 다음 날 아침 용기는 깨끗이 씻겨서 탕비실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누가 씻는지, 누가 갖다 두는지 재원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탕비실에서 나는 된장 냄새와 청소부 아줌마의 출근 시간이 겹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다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 아침이 확인하는 순간 달라질 것 같아서 재원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순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찌개를 끓였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면 손이 느려지는 탓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거기에 그날은 감자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감자를 넣으면 국물이 구수해지고 속이 든든해진다고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찌개를 용기에 담으면서 이순례는 뚜껑 안쪽에 작은 종이를 하나 붙였습니다. 접어서 붙였기 때문에 뚜껑을 열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모지 크기의 작은 종이였습니다. 이순례는 용기를 들고 탕비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집무실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왜 그랬는지 이순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재원이 점심즈음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용기를 들고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이 올라왔고 감자가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여다가 뚜껑 안쪽에 뭔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떼어내 펼쳤습니다. 작고 반듯한 글씨였습니다. 손으로 눌러 쓴 것이 역력했고 글씨가 조금 떨렸습니다. 쓰인 것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꼭꼭 씹어 먹어라, 도치야. 재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를 든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도치.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가 빠져서 앞니 2개가 없던 시절 엄마가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적어둔 적 없는 이름이었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재원은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글씨가 흔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식어가고 있었고 감자는 국물 안에서 가라앉았습니다. 재원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아무 생각도 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10년 전 먼 친척 어른이 연락도 없이 전화를 해서 내 어머니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더라. 그 말 한마디를 전하고 끊었습니다. 재원은 그 전화를 받고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는 편이 더 쉬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사람이었으니까 다시 잃는 것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이가, 이 글씨가, 이 별명이 재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비서 최지수를 불렀습니다. 최지수가 들어오자 재원은 종이를 건네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2층 탕비실 CCTV 일주일치 가져와. 최지수는 영문을 몰랐지만 군말 없이 나갔습니다. 재원은 그 사이 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식은 찌개였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감자가 부드러웠습니다. 목이 조금 맸습니다. 최지수가 노트북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재원이 직접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며칠 전 새벽으로 되감았습니다. 화면 속 탕비실은 어두웠다가 새벽 6시가 조금 넘자 불이 켜졌습니다. 연두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냄비를 꺼내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화면이 흑백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보였습니다. 천천히 공들여 찌개를 끓이는 손, 용기에 담고 수저를 챙기고 탕비실을 나서는 뒷모습. 재원은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봤습니다. 복도를 걸어 집무실 문 앞에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려놓고 몸을 일으켜 문을 한번 바라보다가 돌아서는 장면까지. 재원은 그 뒷모습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굽은 허리, 연두색 점퍼, 오른쪽으로 조금 기우는 걸음걸이. 최지수가 옆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재원이 말했습니다. 저분 오늘 출근했어? 최지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5층에 계세요. 재원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한동안 책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섰습니다. 5층은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깔려 있었고 직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탕비실 쪽으로 천천히. 탕비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싱크대를 닦는 소리였습니다. 재원은 문을 열었습니다. 이술래가 싱크대 앞에서 뒤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문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재원은 그 자리에 서서 이술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허리, 연두색 점퍼, 천천히 움직이는 손. 영상에서 보던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 기억 속의 뒷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그 뒷모습. 재원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술래가 물을 잠그고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술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원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탕비실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에 햇살만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탕비실은 좁았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이술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재원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재원의 어깨 쪽 어딘가에 머물렀습니다. 재원은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빨개진 채로 이술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 한 명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탕비실 냉장고가 작게 윙윙거렸으며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술래였습니다. 낮고 천천한 목소리로 그러나 떨리지 않게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된장찌개에 밥 한 끼 먹고 일해요.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재원이 탕비실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잠그지는 않았지만 닫는다는 것은 이 공간을 둘만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술래는 싱크대 옆 의자에 앉았고 재원은 그 맞은편 벽에 기댔습니다. 탕비실이 너무 좁아서 마주보면 무릎이 닿을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재원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술래가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재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이술래는 잠깐 무릎을 내려다봤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하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보러 왔어요. 살아있는 거 보러요. 재원의 턱이 한번 떨렸습니다. 그는 벽에서 몸을 떼지 않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술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재원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빚은 이자를 먹고 자랐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됐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재원이 5학년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에만 왔습니다. 그러다가 밤에도 왔고 재원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나타났습니다. 이술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재원이 교문 앞에서 낯선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뛰어갔던 날, 재원은 무서워서 울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술래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 곁에 내가 있으면 이 아이가 망가진다. 내가 없어야 이 아이가 산다. 친척집에 재원을 맡긴 것은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빚 정리가 되면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빚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술래는 도망 다니면서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청소하는 일도 했습니다. 번 돈은 빚을 갚는 데 썼고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재원이 보고 싶은 날이면 친척집 근처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재원이 따라오겠다고 할 것 같았고 그러면 자신이 막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끊어진 것은 어느 한쪽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술래가 말을 멈추고 손을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재원이 그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오래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재원이 물었습니다. 죽었다는 소리는요? 이술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것이 언제인지 재원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술래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 말 들었어요. 언젠가 그쪽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처음엔 억울했는데 나중엔 그냥 뒀어요. 죽은 사람 취급받으면 더 이상 찾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재원의 눈이 다시 빨개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술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잘 됐다는 소리는 들렸어요. 서울에서 회사 차렸다고. 그 말 듣고 한 번만 보자 싶었어요. 얼굴 한 번만. 재원이 낮게 물었습니다. 한 번만요. 이술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는 한 번만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술래가 무릎 위에 얹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재원이 그것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몸은요? 이술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약 드시는 거 봤어요. 처음부터 봤어요. 이술래가 손을 한번 쥐었습니다. 재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몸이 어떠세요? 이술래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탕비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위암이에요. 작년 가을에 알았어요. 재원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술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의사가 한 6개월 준다 했는데 그게 벌써 5달 됐네요. 탕비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이술래가 손을 뻗어 재원의 손등을 한번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걷었습니다. 오래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재원의 어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술래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요. 나는 괜찮아요.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어떤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재원은 알았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의 괜찮다는 말이 그 두 글자가 좁은 탕비실 안에서 아주 무겁게 울렸습니다. 한참 뒤 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은 채로 그는 이순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하지 마세요. 이순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재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청소 말고요. 그냥 여기 있어요. 그냥 여기. 이순례의 눈에 뭔가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잘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입술을 한번 꾹 눌렀다가 떼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된장찌개는 내가 끓일게요.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탕비실 창밖으로 오후가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고 그 빛이 이순례의 얼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순례는 여전히 새벽 6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손에 대걸레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 도구함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두부, 애호박, 된장, 그리고 쌀 한 봉지였습니다. 탕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를 정리하고 냄비를 꺼내고 물을 올렸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찌개를 끓이면서 탕비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복도 쪽으로 된장 냄새가 번져나갔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출근한 것은 8시 40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오다가 탕비실 쪽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탕비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이순례가 국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잠깐 그 앞에 서 있다가 탕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순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탕비실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례는 찌개를 끓였고 재원은 앉아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30년 만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찌개가 다 되자 이순례가 용기 대신 탕비실 테이블 위에 그릇을 꺼냈습니다. 공기밥 2그릇, 찌개 하나, 수저 2벌이었습니다. 재원이 그것을 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순례도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밥을 먹었습니다. 탕비실 테이블은 좁았고 형광등 불빛은 조금 밝았으며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한 숟갈 뜨고 씹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이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 안에 30년치 말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침 식사는 두 사람의 루틴이 됐습니다. 이순례가 찌개를 끓이고 재원이 출근하면 탕비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탕비실 문은 열려 있었고 누가 봐도 상관없었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간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재원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자 곧 그냥 그런 것이려니 했습니다. 대표님이 탕비실에서 청소부 아줌마랑 아침을 먹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그냥 이 회사의 아침 풍경이 됐습니다. 이순례는 매일 재원의 안색을 봤습니다. 오늘은 피곤하구나 싶은 날에는 국물을 더 진하게 끓였고
안색이 좋아 보이는 날에는 두부를 더 많이 넣고 맑게 끓였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알았습니다. 찌개가 매일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그 차이가 자기 상태를 읽은 결과라는 것을. 어떤 날은 밥을 먹다가 이술래를 올려다 봤습니다. 이술래는 자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재원은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내렸습니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고. 그러나 재원은 그 말들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침이, 지금 이 찌개가 그 말들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재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술래가 복도를 걷다가 멈추는 것을 도훈이 봤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잠깐 서 있다가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도훈이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술래가 이미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훈은 그날 저녁 재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재원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훈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원의 표정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도훈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원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으로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재원이 이술래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술래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이술래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재원에게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이술래는 그 자리에서 재원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병원을 나올 때 재원이 이술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술래는 놀랐습니다. 재원이 손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이 이술래의 손을 꼭 쥔 것이었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 꼭 쥐었습니다. 이술래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넓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 앞 인도 위에서 이술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뒤로 재원은 매일 아침 탕비실에서 이술래와 밥을 먹었고 저녁에는 퇴근길에 이술래를 데려다 줬습니다. 이술래가 묵고 있는 곳은 회사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고시원이었습니다. 재원이 처음 그곳을 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원은 이술래에게 말했습니다. 더 좋은 데로 옮겨요. 이술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재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구해둔 데 있어요. 이술래는 재원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말을 처음으로 따랐습니다. 아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편한 일인지 이술래는 처음 알았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옮긴 날 밤, 이술래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정리는 금방 끝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술래는 오래된 폴더폰을 꺼내 사진을 열었습니다. 어린 재원이 밥그릇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5달 만에 왔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몸이 더 잘 알았습니다. 요즘은 오전만 지나도 몸이 무거워졌고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옆구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술래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불을 켰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아침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 곁에서 아침을 만들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술래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것은
그로부터 3주쯤 뒤였습니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재원과 함께 탕비실에서 밥을 먹었고 퇴근길에 재원이 데려다 주면서 내일 된장 사다 놓겠다고 했으며 이순례는 됐다고 냉장고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반이 지나도 이순례가 오지 않자 재원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이순례는 방 안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재원이 이순례를 부축해 일으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순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재원은 이미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입원은 그날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의사는 재원에게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상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으로서는 통증 관리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실로 돌아오면서 복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이순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순례가 먼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재원이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먹었어요. 이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 라고 했습니다. 재원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오전에 한 번, 퇴근 후에 한 번이었습니다. 오전에는 회의 전에 잠깐 들렀다가 갔고 저녁에는 이순례가 잠들 때까지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순례가 오늘 어땠느냐고 물으면 재원이 짧게 대답했고 재원이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느냐고 물으면 이순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자꾸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원이 서류를 보는 동안 이순례는 눈을 감고 있었고 이순례가 잠에서 깨면 재원이 옆에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서로에게 충분했습니다. 입원한 지 열흘쯤 됐을 때였습니다. 이순례가 재원에게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번만 더 끓여줄게. 재원이 이순례를 봤습니다. 이순례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이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재원은 장을 봐서 병원에 왔습니다. 두부, 애호박, 된장, 파였습니다. 이순례가 익숙한 재료들을 보고 입술을 한번 눌렀다가 뗐습니다. 병원 측에 양해를 구해 간이 전열기를 병실 안에 들였습니다. 이순례가 침대에서 내려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원이 냄비를 꺼내 물을 올리고 두부를 꺼냈습니다. 이순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할게요. 재원이 두부와 칼을 건넸습니다. 이순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깍둑썰기로 반듯하게 두부를 썰었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많이 느려져 있었지만 칼을 쥐는 방식은 여전히 익숙하고 단단했습니다. 된장을 풀고 애호박을 썰어 넣고 불을 낮게 줄였습니다. 병실 안에 된장 냄새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례가 국자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재원은 옆에 서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찌개가 끓는 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병원 방송이 흘러나왔으며 그 사이로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이순례가 불을 끄고 두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공기밥은 재원이 데워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순례는 침대 옆 의자에, 재원은 맞은편 보호자 의자에 앉아서
병실 창가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아래 밥을 먹었습니다. 이술래가 한 숟갈 뜨고 씹고 삼켰습니다. 재원도 먹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술래가 창밖을 봤습니다. 병실 창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조금 있었고 그 사이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술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어릴 때 생각나네요. 재원이 이술래를 봤습니다. 이술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된장찌개를 잘 끓였어요. 나는 그거 배워서 너한테 끓여줬고 재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술래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나중에 생각날 거야. 이 맛이. 재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술래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재원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생각날 거예요. 이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원이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이술래가 재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에 온 뒤로 이술래가 먼저 손을 잡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재원이 멈췄습니다. 이술래의 손이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뼈가 느껴질 만큼 가벼웠습니다. 이술래가 재원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잘 자요.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술래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재원은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서 38살의 남자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김도훈이 병원을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퇴근 후 혼자 왔습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이술래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훈을 보고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도훈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도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생수 드릴까요? 이술래가 웃었습니다. 탕비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도훈이 이술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된장찌개 진짜 맛있었어요. 이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병실 안에 잠깐 웃음소리가 났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훈은 1시간쯤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이술래에게 말했습니다. 또 올게요. 이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요 라고 했습니다. 도훈이 병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이술래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술래가 마지막으로 눈을 뜬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햇살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재원은 전날 밤부터 보호자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술래는 눈을 뜨고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이 며칠 전보다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맑았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이술래는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재원이 의자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조금 숙여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잠을 자도 그 자세였습니다. 깊이 잠들면 고개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이술래는 그것을 보면서 입술을 한번 눌렀다가 뗐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38살이 됐어도
잠든 얼굴은 어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1시간쯤 뒤였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이순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순례가 깨어 있었습니다. 재원이 침대 쪽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이순례가 말했습니다. 잘 잤어요.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가야 하지 않아요. 재원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순례가 잠깐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밥은 먹어야 해요. 꼭 챙겨 먹어요. 재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례가 손을 들어 재원의 손등을 한번 가만히 얹었습니다. 탕비실에서 처음 마주쳤던 날처럼 오래 잡지 않고 그냥 한번 닿았다가 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원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순례가 놓으려 하지 않게 꼭 쥐었습니다. 오전이 지나면서 이순례의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나갔고 의사가 한 번 들렀습니다. 재원은 이순례의 손을 잡은 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순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완전히 잠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재원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재원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그랬느냐는 말도, 왜 이제야 왔느냐는 말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도 다 가슴 안에서 맴돌다가 그냥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재원은 이순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이순례의 호흡이 한 번 길게 느려졌다가 멈췄습니다. 재원은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재원은 한동안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고 의사가 들어왔고 시간이 확인됐습니다. 재원은 그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순례의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힘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이 마침내 쉬는 얼굴이었습니다. 재원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순례가 편안하게 떠난 것이니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빈소는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재원 회사의 직원 몇 명이 왔고 김도훈이 왔으며 인사팀장 오현주도 왔습니다. 오현주는 영정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가 대표님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이순례가 시한부였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무시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오현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례라면 괜찮다고 했을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사람한테 섭섭해할 시간이 없다고 했을 것이었습니다. 재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훈이 영정 앞에 서서 오래 있었습니다. 꽃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은 채 이순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사진 속 이순례는 웃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탕비실에서 생수를 받으면서 짓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도훈의 눈이 잠깐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어떤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도훈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잘 끓이시는 분이에요. 동료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도훈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빈소가 조용해진 저녁 늦게
재원이 혼자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직원들도 돌아갔으며 빈소에는 재원 혼자였습니다. 재원은 한동안 이순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져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온 용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기 전에 직접 끓인 것이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두부를 깍둑썰기로 썰고 애호박을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이순례가 끓이는 것을 옆에서 오래 봐온 덕에 순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맛이 같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끓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원은 용기 뚜껑을 열어 영정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빈소 안에 그 냄새가 조용히 번졌습니다. 재원이 영정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순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소리 없이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재원이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빈소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재원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이순례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흘리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원은 여느 때처럼 출근했습니다. 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탕비실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탕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두부가 있었습니다. 이순례가 입원하기 전날 사다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손이 서툴렀습니다. 두부를 써는 것도 불을 조절하는 것도 이순례만큼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끓였습니다. 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탕비실 안에 냄새가 번졌습니다. 복도로도 새어나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면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재원은 찌개를 그릇에 담고 밥을 데우고 탕비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 빈 의자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먹었습니다. 이순례가 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꼭꼭 씹어야 한다고, 그래야 몸에 간다고 했습니다. 재원은 그 말을 기억하면서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탕비실은 조용했고 된장찌개는 따뜻했으며 이순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는, 그 맛은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마 한동안은 여기 있을 것이었습니다.